13세기에서 15세기까지 모든 세대의 통찰력은 스콜라 철학이 제공한 관념의 한계 내부에서 작동한다. 스콜라 철학은 근본적인 관념이라는 자재를 제공하지만 관념들을 숙고하는 방법으로 독단적 궁극을 규정하려다 인류를 실증나게 한다. 처음에 살며시 다가온 그리스 문학과 그리스 예술, 그리스 수학, 그리스 과학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스콜라 철학자들보다 즐겁게 학식을 탐한 르네상스인들은 희열의 직접적 경험으로 학식을 조율한다. 14, 15세기의 인상은 계몽적이나 13세기보다는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초기 르네상스의 사람들은 머릿속이 명료하지 않아 10세기로 돌아간 듯하다. 첫 시기의 혼란이 끝나자 르네상스 사람들의 통찰력이 스콜라 철학의 관념의 범주에서 크게 부상한다. 사실적 재현과 조화와 균형이 부활하며 그리스인들의 방식을 쫓는 플라톤의 단순 모방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 모방 개념이 다시 나온다. 스코투스와 오컴의 영향을 받은 쿠자누스는 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며 고전주의의 원칙과 중세 예술로부터의 변화를 주장한다. 쿠자누스는 인간의 능력을 감각적 경험의 세계에 국한시켜 예술을 종교에서 분리시킨다. 자연과 현실의 실제성을 강조한 쿠자누스는 비례와 대칭의 입체감과 성과, 그림자로 표현되는 물체의 현실감을 강조한다. 쿠자누스의 영향으로 비례와 조화의 바탕을 둔 수학적, 과학적 방법에 따른 정확한 묘사와 절제된 형식이 선호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디테일한 관찰과 정확한 표현에 기초하여 수학적 비례와 공간의 깊이로 현실적 아름다움을 높이고 조명과 그림자를 통해 물체의 입체적 형태와 현실감을 느끼게 한다. 암굴의 성모는 원근법과 스푸마토 기법으로 공간의 깊이를 더한다. 1495년 밀라노의 루도비코 공작이 다빈치에게 산타마리아 텔레그라치의 채색을 의뢰하여 시작된 최후의 만찬 프레스코 벽화에는 숨겨진 의미와 신비한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평온한 예수와 동요하는 제자들 속에서 오른쪽에 자리한 막달라 마리아는 다빈치 코드에서 논쟁의 핵심이다. 착색제 실험으로 훼손된 벽화에는 비밀주의적 미학이 녹아있다. 해부학의 사실적 표현과 색채 조정의 대기원근법을 사용한 모나리자는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인 마돈나 리자의 초상화이다. 스푸마토 기법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창조하지만 다빈치 코드에서 여장을 한 다빈치, 태양신, 아나그램 논란을 일으킨다. 예술과 과학, 철학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창조적 사고를 대표하는 다빈치의 미학은 르네상스 시대를 넘어서 현대 예술과 과학에도 영감을 주며 아름다움과 지식을 통합한다. 미켈란젤로는 고전주의의 원리에 따라 비례와 대칭으로 인간의 모습을 높이 형상화하여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고 조화로운 작품을 내놓는다. 정확한 균형미를 강조한 다빈치와 달리 미켈란젤로는 근육과 골격의 힘과 역동성으로 형상의 움직임을 입체적 강렬함으로 전달한다. 원근법으로 통합적 사유를 펼치는 다빈치는 과학적 인식이 예술의 뿌리이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보편적 법칙하에 인문과 자연의 경계를 넘나든다. 눈의 판단으로 개별적 사유를 시도하는 미켈란젤로는 보편적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플로티노스처럼 신비적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내면의 미를 실현한다. 1504년 피렌체 정부가 시청사의 대회의실 프레스코화를 의뢰하자 53세의 다빈치와 30세의 미켈란젤로가 만난다. 벽화의 주제는 용병제와 시민군 창설의 갈등이다. 앙기아리 전투를 구상한 다빈치는 로마 공화정이 이상향인 마키아벨리의 의도대로 용병제의 폐해를 부각시켜 앙기아리 전투에서 전투 신용만 하는 용병들을 그린다. 카시나 전투를 기획한 미켈란젤로는 로마 왕정이 롤모델인 메디치 가문의 기대대로 용병제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용병대장의 지략으로 피사 항구를 지켜내는 모습을 스케치한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공화정과 왕정의 대결은 아쉽게도 무산되어 주문받은 작품은 완성되지 않는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적대적 거장이다. 라파엘로는 얼굴 표정과 눈의 표현, 몸짓 등을 통해 인물들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시켜 작품의 감정적 연결성을 높이되 안정적인 비례와 대칭은 놓치지 않는다. 우아한 자세의 인물들에게 숨겨진 종교적 신미성을 드러내 고요와 신비주의적 숭고함을 통일감으로 부각시킨다. 1505년 31세의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로부터 교황이 묻힐 베드로성당의 무덤 조형물을 의뢰받는다. 미켈란젤로는 23세의 라파엘로와 동양인 61세의 건축가 브라만테가 베드로성당의 신축으로 조형물 제작을 중단시킨 것으로 믿는다. 1506년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바티칸 궁전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를 의뢰하여 미켈란젤로를 위로한다.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초청으로 로마에 간 라파엘로는 바티칸 궁전의 집무실 벽화를 주문받는다. 바티칸 궁전의 동일한 공간에서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 작업을 시작하고
라파엘로는 서명의 방벽화를 그린다.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 사이의 불화는 성격과 예술 스타일의 차이에 기인한다. 라파엘로의 우아하고 조화로운 스타일과 달리 미켈란젤로는 힘과 열정을 작품에 담는다. 8살 차이의 두 예술가는 서로의 작품과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논쟁에 자주 휩쓸린다. 아테네 학당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진행된 중요한 학술적, 철학적 토론을 재현한 작품이다.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대칭적인 고전식 건축물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대표적 인물들이 모여 토론하는 장면은 르네상스 시대의 학자들이 동경한 그리스의 이상과 규범을 상징한다. 그림의 중심에 위치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체와 현상, 보편과 개체, 영혼과 육체로 대비되는 이원적 도식을 조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원근법적 방식으로 배치된 건축물과 인물들의 대칭과 조화는 수평선과 원형, 아치 속에서 안정된 기하학적 규범을 만들어낸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창출한 르네상스 미학이 절정기를 지나고 16세기 중엽에 이르자 플라톤의 단순 모방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 모방은 엄격한 규범의 틀에 갇힌다. 30년 전쟁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결된 후 신교의 승리가 교황과 황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자 유럽은 수많은 공국들의 집합체가 된다. 복잡하고 역동적 흐름이 북유럽의 청각 예술과 남유럽의 시각 예술로 표출되며 바로크 예술이 17세기를 주도한다. 감성적 경향의 바로크 미술이 르네상스 미학을 대체하며 새롭게 자리를 잡는다.